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은혜, 유기윤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경기권에서 소송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수원 광교에서 법률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유기윤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생생법률쇼에 처음 인사드리게 됐는데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믿음직합니다. 믿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생법률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사고가 났어요. 햇살을 돌려줘. 산낙지를 먹다가 죽을 뻔했어요. 미역국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네,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네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주는 시간, 대법원 화제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 오늘은 어떤 판결을 소개해 주실지 변호사님 어떤 판결일까요? 네, 총선을 앞두고 다수의 매체를 통해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면서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선 어떤 후보자, 방송, 신문 등의 선거에 관해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좀 공개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정입니다. 네, 평소 여론조사의 출처를 좀 잘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금지되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객관성, 공정성을 신뢰할 만한 수준의 여론조사가 실제 이루어진 결과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정보로서 그것이 공표 또는 보도될 경우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이 있는 내용인 것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이 허위 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친구나 지인 등 좀 한 사람에게만 알린 것만으로도 좀 공표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의 행위태양인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더라도 그를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나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 있는 정보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요. 사안으로 좀 돌아가서 사건의 좀 사실관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2018년 6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예. 제주시 선거구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를 앞둔 2018년 6월 4일 선거구민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28포인트 앞서고 있다. 거의 30에서 28.5%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성당은 거의 80% 이상 먹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우연히 녹음이 되었고 사건 당일 저녁 제주도지사 후보 유세 현장에서 이 선거에 출마한 상대 후보에게 지인이 녹음한 녹음 내용이 들려주면서 실제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해야 했던 이유로 다음날 피고인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사실이 없어요. 없었다라는 게 대단히 좀 충격적인데 허위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설한 부분이 과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원심 판결부터 좀 알려주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원심은 피고인은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네. 소수점까지 포함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마치 실시된 것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지인과 오랜만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이 지역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 단체장들과 상당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선거에서도 각 후보의 선거 사무실이나 유세 현장을 등을 자주 찾는 등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작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것을 용인 내지 기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유죄가 선고가 됐군요.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 좀 대법원 판결도 좀 궁금한데요. 대법원 판단 어땠나요? 대법원은 이와 좀 달리 예.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표로 인정될 수 있지만 예. 이를 왜곡된 여론조사가 공표된 것과 같이 보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정보 자체가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지인에게 전화로 해당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 겸 지지를 부탁하면서 구두로 한 말이었을 뿐 통화 내용이 녹음된 것 또한 우연한 사정에 불구하고요. 더구나 피고인이 이 지인의 녹음 사실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하고 좀 다르게 무죄 취지로 환송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우리가 계속 법조인들로서는 아는 내용입니다만 전파 가능성 관련된 부분에서 좀 다툼이 있었고 이 부분이 전파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해서 여론을 왜곡하고 민심을 흐리는 선거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상담자님. 네. 네, 제가 전화 잘 지인분께서 들리시나요? 트랙터를 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네, 상담자님.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래요. 혹시 그 TV 틀어놓으셨을까요?
아니요. 아, TV 켜놓으셨으면 이렇게 하울링처럼 좀 울릴 수 있으니까 TV 좀 꺼주시고요. 어떤 네, 점이 껐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예, 트랙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요. 예, 예. 상담 문의드리는데요. 네네. 그 사건 경위가 편도 1차선 도로를 좀 주행하고 있었는데 네. 농기구가 그 앞에서 한 15, 2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따라가다가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네. 중앙선을 좀 침범해가지고 추월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때 트랙터가 갑자기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네네. 부딪혀가지고 네. 사고가 났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네. 그 상대 트랙터가 보험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좀 느리게 가면 추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그분이 좀 후방 확인도 안 하고 예, 예. 좌회전하는 게 예, 예. 좀 잘못이 큰 것 같아가지고 아, 혹시 네.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우선은 차량을 몰고 가는데 좀 느리게 가는 트랙터가 있어서 그걸 추월을 했는데 추월을 좌측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트랙터가 좌회전을 하면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좀 과실 비율이 나오진 않는데 좀 정당하게 추월한 것이 아닌가 중앙선 침범을 하긴 했는데 혹시 이게 편도 또 1차선이에요. 편도 1차로니까 농기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그럼 추월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 옆에서 저희 이은 변호사님이 좀 듣고 계셨거든요. 네. 네, 유기훈 변호사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예,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예, 그 당시 도로가 그 어떤 도로였나요? 도로가 그 1차선 도로였는데 주변에 그 논이 많은 그런 도로였어요. 아, 그러면은 뭐 교차로라든가 뭐 이런 지역은 아니었던 거죠? 네, 그런 지역은 아니고. 그러면 거기 그 이제 중앙선을 이렇게 침범해서 추월하셨다고 했는데 중앙선이 이게 황색으로 실선이 있고 이게 점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였나요? 실선이었던 것 같아요. 아, 실선이었어요. 네. 그럼 이제 피해 정도가 뭐 어느 정도로 피해를 받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트랙터에 치여가지고 앞부분이 좀 찌그러졌다고, 범퍼 쪽이. 아, 앞부분 범퍼? 네네. 그러면 우리 저쪽 차량이 좌회전하면서 우리 앞 범퍼를 쳤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트랙터가 좌회전 깜빡이 같은 거 좀 켰나요? 깜빡이도 안 켰고 후방 확인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사건들은 이게 양측 모두 좀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네네. 우선 이제 선행 차량 트랙터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으로 자동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 이런 거에는 다 적용이 안 되고, 다만 이제 도로 나왔을 때 이제 도로 주행 중에 이제 차에 해당은 하기 때문에 도로 주행 중에 이제 적용되는 조항들은 모두 적용이 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느린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도로교통법 제 20조를 보면 모든 차는 뒷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고 하는 경우 우측 가장자리를 피해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후행 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가 기본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터 스스로가 자신을 추월하는 차량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선행 트랙터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일단 트랙터는 그 상황에서는 이제 황색 실선이건 점선이건 간에 좌회전 자체는 사실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깜빡이를 켜지 않은 것도 사실은 앞에 차량의 문제긴 한데, 이제 후행 차량 지금 뒤에 있었던 차량 상담자 쪽에도 좀 불리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을 보면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 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자신이 추월을 하고 있음을 잘 알려야 될 의무가 기본적으로 좀 추월 차량에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 조항의 의미는 사실은 결국 추월하는 차량한테 어떤 안전적인 의무 같은 것들을 좀 부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또 지금 황색 실선이라고 하셨는데 실선이 맞다면 일단 추월을 그 상황에서 하시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추월을 하기 위해서 반대에서 오는 차량들을 확인을 하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황색 실선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주행을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실 시골길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좀 정비가 덜 돼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종종 이제 추월을 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위험 부담은 기본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에게 좀 더 크게 주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이건 하급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농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하급심들은 일부는 이제 도로 주행에서 이제 농기계한테 자전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주의 의무는 있지만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좀 더 주의 의무가 낮다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아직 그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보험사들은 보통 선행 차량 과실이 꽤 있어도 후행 차량 과실 비율을 훨씬 많이 잡는 이제 편입니다. 예. 판례들을 살펴보면 선행 차량 과실이 존재할 경우 보험사보다 조금 더 인정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후행 차량한테 불리한 사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황색 실선에서 추월한 부분이 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황색 실선 점선 상태에서는 이제 추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사한 사건이 황색 점선에서 추월을 하던 중에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도 판례들을 보면은 뭐 5대5라든가 뒷차가 이제 과실비율이 6 정도, 7 정도 이렇게 잡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실선 상태에서 추월을 한 경우는 추월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설사 앞차가 이제 좌회전을 하면 안 되는 구역이었다고 하더라도 훨씬 많이 과실비율이 뒷차한테 잡힐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자차 처리를 하시고 일부 이제 손해배상 비율이 과실 비율이 나오면 보험회사가 이제 상대 트랙터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단 이 경우에 이제 렌트카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계약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인정되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안 되고 자차가 되지 않거나 보험사 과실 비율을 도저히 이제 승복을 못 하시겠다 이러면은 직접 수리를 하신 다음에 이제 트랙터 차주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차 보험 경우는 렌트카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보험사에서 구상권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좀 이쪽 부분은 별도로 소송을 좀 청구를 해야 되는데 렌트카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앞에서 보험사가 소송을 통해서 이제 과실 비율이 확정이 됐다면 소송 자체는 꽤 간이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좀 황색 실선에서 추월한 과실이 꽤 있어서 일단 상담자분 측에 과실이 꽤 높게 잡힐 가능성은 꽤 높은 상황입니다. 예. 네, 상담자님. 네. 네, 육 변호사님께서 좀 여러 가지 전체적인 해결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속 시원한 상담이 됐을까요? 좀 궁금하신 점 더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예. 저희 쪽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네네.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뭐 점선일 경우에는 네. 그래도 그 비율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제가 만약에 뭐 블랙박스나 그런 네네. 증거 같은 게 만약에 상대방도 그렇고 저도 없으면은 네. 그런 것도 뭐 영향이 있는 건지. 네, 상담자님이 사실 아까 황색 실선인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상담 내용을 들어봐도 트랙터가 가다가 좌회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좌회전을 했다는 건 사실은 약간 교차로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은 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황색 점선일 때는 이제 뭐 과실 비율이 일반적으로 5대5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다라고 잠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상담자님이 지금 궁금해하시는 부분하고 합쳐서 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만약에 교차로였다면 교차로에 우리 이제 뭐 유턴을 할 수 있는 뭐 편도 1차로니까 유턴은 아니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뭐 좌회전을 할 수 있다든지 교차로 영역이었거나 혹은 점선인 경우에 혹시 과실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교차로면 예. 이렇게 명백한 교차로고
그 앞에 트랙터가 신호 위반한 게 아니면 사실은 더 우리 측에 불리하죠. 왜냐면 교차로에서는 네. 추월 자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는 추월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거의 뭐 9대 1이나 경우에 네. 따라서는 100대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차로면은 더 우리 쪽 과실이 좀 증가한다라는 내용. 예. 근데 이제 그 네네. 아까 결국 이제 트랙터가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여기가 시골길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황색 점선이건 실선이건 간에 좌회전을 하면은 안 되는데 시골길 같은 경우는 구획이 뭐 좀 명료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판례들을 보면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는 좀 다소 변칙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하급심 판례들을 보면 만약에 좌회전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좀 뭐 교차로까지는 아니지만 길이 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추월하는 차량들이 좀 이것까지 감안을 좀 해야 된다라고까지 보고는 있고요. 다만 황색 점선일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이제 우리는 추월을 할 수 있지만 농기계는 좌회전을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쪽 이제 과실비율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황색 점선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블랙박스가 둘 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은 황색 실선이라고 추측은 했지만 황색 실선이 아닌 것 같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과실 비율이 우리 쪽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신 것 같고 렌트카 그러니까 이게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변호사님? 사실 그런 것도 좀 관련이 네, 있는데 만약에 황색 점선인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들어는 가나요? 우리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자차 보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차 보험을 해서 렌터카 관련된 부분에서 만약에 점선이었다면 렌터 대차를 할 수 있나요? 자차 보험 같은 경우는 렌트카를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외적 특별히 이제 추가 약정을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자차 보험들이 사실은 렌트카는 상대차 과실로 했을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점선이더라도 그거는 대차는 좀 안 될 수 있는 그렇죠. 경우가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이제 상대방이 청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상권 청구하는 형태로. 네, 상담자님 육 변호사님이 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셨는데 더 궁금하신 점 혹은 아니면 요 부분에서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질문 주실까요? 그러면은 혹시 그 지인분이 이 상황을 좀 유리하게 최대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과실 비율이 나왔을 때 좀 이의 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현장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현장을 좀 가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이제 사진을 좀 찍고 뭐 스키드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으면 그 부분이라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시 사고를 좀 목격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 이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추월 차량이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만약에 원만하게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면 그 부분도 좀 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과실 비율 관련돼서는 좀 이제 아마 이제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줄 텐데 이제 분심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좀 해결을 되는 방향도 있고 그게 정 안 되면 사실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상당히 육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이나 만약에 분심위에서 해결이 안 되면 소송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다툴 수는 있다라는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지인분이 7대 3 정도가 진짜 최대로 양보하면 그 정도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9대 1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과실 비율 관련된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쨌든 법원이 하는 겁니다만 지금 분쟁이 좀 계속 있고 특히나 이제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신한테 유리한 과실 비율을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지금 이 사실관계에서 물론 저희가 사실관계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 사실관계 내에서 좀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7대 3까지는 좀 각오를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9대 1까지도 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실이 7인 건가요? 그렇죠. 7대 3은 만약에 황색 점선이면 7대 3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선일 경우에는 사실 9대 1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지금 사실관계가 어쨌든 실선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대 1도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부분 네. 말씀해 주신 거죠. 상대님 어떠실까요?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은 저희는 좀 시간 관계상 좀 여기서 상담 마치고요. 제가 또 궁금한 점들 추가로 물어봐서 우리 상담자님한테 좀 도움될 만한 내용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네. 그 말씀하시죠. 지인분이 트랙터가 회사 소유가 네. 회사 소유로 돼 있는데 네네. 혹시 회사 측에서 이게 문제를 삼으면 네. 구상권 청구라든지 이런 거 좀 당할 수도 있을지. 그러니까 트랙터가 회사 소유라는 건 상대편 차량이 회사 소유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트랙터 네. 말고 저희 우리 쪽 차량이 회사 소유인데 내가 운전한 거죠. 제가 운전한 건데 만약에 회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느냐? 네. 그런 부분이군요. 어때요, 변호사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게 그 운행을 하는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단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을 네. 걸로 보여서 네.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원칙적으로 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그 황색 실선이라든지 좀 중대하게 좀 과실을 저지른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이제 직원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네. 우선은 회사에서 피해 관련된 부분은 좀 지불을 하고 해결을 하고 나머지 만약에 이제 내부에서 회사와 이제 직원 간의 어떤 관계, 구상 관계 관련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저희가 이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내용으로 좀 상담자님께서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는데요. 변호사님, 다양한 방안들 정말 총괄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1차로의 실선이냐 점선이냐 정말 좀 난감할 것 같긴 하거든요. 1차선 편도 1차로예요. 사실 추월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선 침범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무한정 저기 지평선 끝까지 펼쳐져 있는 편도 1차로를 트랙터 뒤를 따라가기도 좀 뭐하고 갑자기 어쨌든 추월을 하기는 했는데 트랙터가 갑자기 좌회전할지도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담자님께서 좀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 뭐 하나만 딱 있으면 하나만 더 정리해 주시죠. 일단 구체적인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상 후행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예. 선행 차량의 과실이 후행 차량보다 더 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선행 차량 과실이 큰 경우에도 뭐 최대 5대 5인 경우가 많고 이제 보통은 후행 차량 과실을 좀 더 인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억울함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보험 부분도 사실은 농기계는 이제 무보험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상담자의 손해 부분은 상담자 자차나 무보험 상해담보 뭐 이런 것들로 처리를 먼저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차 등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담자분이 보험으로 처리가 어려우니까 이제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료 확보가 좀 우선이니까 아까 다시 한번 그 현장을 가보셔서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그 현장이 사고가 낮에 일어났는지 밤에 일어났는지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따져보셔서 좀 우리한테 유리한 상황들을 최대한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기훈 변호사님께서 정말 자세하고 좀 명쾌하게 좀 이렇게 상담 내용 진행해 드렸는데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피해 받으신 부분들 좀 잘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네, 최근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에 높은 주상복합 빌딩이 신축되고 있어서 건설사와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빌딩은 17층 높이로 1층부터 10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11층부터 17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해당 빌딩이 저희 아파트와 2m 이내의 거리로 마주보고 있어서 빌딩이 들어설 경우 저희 아파트 거주민 상당수의 시야를 가리게 된다는 건데요. 이에 저를 포함한 다른 아파트 거주민들도 옆 빌딩 신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면서 1인 시위까지 자처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빌딩이 지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또 소송을 진행한다면 저희 아파트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일상에서 조금 꽤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일조권 또는 조망권 침해로 좀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 많은데 이 두 용어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이 차이 좀 짚어주시죠. 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일조권은 햇볕을 받을 권리에 관한 예. 것이고 조망권은 건물 안에서 밖을 볼 때 그 경관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조권은 건축물의 높이, 거리 제한 규정 등 법적 근거나 판례가 어느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반면 조망권은 일조권에 비해 아직 명료한 법적 근거는 좀 부족하고 일조권보다도 좀 더 인정받기도 조금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렇군요. 예, 주로 특수한 지역적인 고려가 좀 검토된다고 할 수 있는데 특수한 조망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한강뷰라든가 그렇죠. 예,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승소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동네 산, 하천 이런 이제 조망들은 인정이 좀 쉽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또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그 천공 조망권이라는 개념도 또 이제 새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창문으로 이렇게 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보통은 일조권이랑 같이 주장을 해서 네. 예,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천공 조망권, 네. 천공. 현재 좀 빌딩 신축으로 인해서 일조권 침해가 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이 사례에서는요. 그렇다면 현행 법률에서 좀 일조권을 어디까지 보장해 주는지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법률에서는 이 명시적으로 몇 프로의 일조 침해를 제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건축법이나 그 시행령, 기타 시도 조례에서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정한 높이 혹은 경계선과의 거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것들을 이제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례로 형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해가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네.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중 연속으로 2시간 이상이 확보되거나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최소 4시간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이제 미달이 되면 일조권이 좀 많이 침해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례에서는 현 빌딩과 아파트 사이에 2m도 채 안 된다고 했어요. 혹시 거리에 대한 규제도 좀 마련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민법이 이제 일조권과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경계선으로부터 0.5m를 네. 띄어서 건물을 짓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건축법 61조 및 시행령 86조에서 주로 정북 방향의 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물 높이 10m까지는 1.5m 이상, 10m를 초과한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을 띄어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시도별 조례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고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다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또 복잡하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예외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이 건축법 조항이 주거 지역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연에서 2m 거리로 주상복합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면 이쪽 신축지 지역이 주거 지역이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지역이 다 이제 주거 지역이어야 이 건축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거 지역이 아니면 2m로도 사실 건축허가는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축허가 나왔으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간혹 이제 맞벽 건축이라고 해서 도시 미관 등을 위해서 아예 0.5m 이내로도 확 붙여서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법률상으로서 이제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그 명시적으로 일조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사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진짜로 우리 이제 뭐 가장 대도심
뭐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맞벽 건축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주상복합 건물을 지금 17층짜리 짓는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서 사실은 주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좀 이격거리가 조금 짧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빌딩 관계자 입장에서는 조금 건축법 규제를 어긴 것도 아닌데 이 케이스에서는요. 공사장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인다면 좀 참 곤란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인근 건물의 일조권까지 좀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상 높이나 이격거리 제한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기준으로만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전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이제 수인 한도라고 하는데 수인 한도를 넘는다면 이를 위법 행위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거주자에 대한 위자료나 이제 건축물 소유자에게 가치 하락분이 이 부분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건물이 좀 밀집되어 있는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일조권 보장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요. 이러한 경우에 좀 법원이 어떤 판단 기준을 좀 적용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상 높이나 이격거리 제한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법원 역시 상업지역의 경우 좀 더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정하더라도 손해 면에서는 아무래도 더 낮게 판단하는 면이 좀 있어서 뭐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도 있고 또 뭐 학교라든가 일정 뭐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뭐 일조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또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또 상업지역이다 이러면은 조금 더 손해액도 낮게 평가될 확률이 좀 높겠네요. 만약에 이게 소송을 하려면 상대편한테 소송을 좀 하려면 피고를 누군가로 특정을 해야 될 텐데요. 시공사냐, 조합이냐, 사업자 중에서 좀 누구한테 소제기를 하면 될까요? 예, 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자 그러니까 이제 사업 주체가 그 대상이 되는데요. 주로 시행사나 조합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공만 했다면 피고로는 사실 인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건축주, 시행사와 사실상 공동 사업 주체로서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례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건설 계획이나 인허가에 이제 주로 개입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추가로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조권 문제 가지고 1인 시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좀 아파트 주민들이 좀 합세해서 단체 소송하는 경우도 좀 많죠. 일반적으로 승소 가능성 좀 높아질까요? 단체로 모이면? 이게 아무래도 이게 뭐 법적인 근거까지는 아닙니다만 피해 주민들이 좀 많으면 여러 기관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경향은 좀 있거든요. 특히 이런 소송은 감정을 한다든가 기타 소송 비용이 재판 과정에서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함께 재판을 해야 비용적으로도 좀 효율적인 면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일조권 침해가 저층과 고층의 피해 정도가 다르거든요. 저층이 상대적 피해가 훨씬 크죠. 이제 실제 손해배상액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좀 이런 피해 정도 다른 주민들이 다 함께 소송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승소 가능성 면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겠습니다. 고층은 좀 건물 뷰, 저층은 펜스 뷰. 이제 뭐 마이크 펜스 그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펜스네요, 펜스. 그렇죠? 펜스 뷰에 시달린다고는 좀 하는데 이처럼 일조권 침해로 좀 고통을 호소하는 입주민들 참 많은데요. 애초에 좀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건축 허가 내줄 때 이런 부분 확인하고 있을까요? 사실 일일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를 이제 건축 허가 당시에 이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입장에서도 자신의 재산권이거든요. 이게. 자신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건데 지자체에서 임의로 이거를 개입을 해서 제한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실무상 그래서 건축법이나 이런 기본적인 근거 법령만 지키면 건축 허가는 좀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좀 답답한 상황에서는 소송만이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인 것 같은데 보통 소송까지 가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런데 이처럼 만약 일조권 둘러싼 분쟁이 좀 발생을 했을 때 소송 아닌 다른 좀 좋은 해결 방법 없을까요? 국토교통부 산하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경우에는 이쪽으로 조정을 신청해 보실 수 있고 조망권 내지 일조권뿐만 아니라 소음, 진동 등 복합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 산하에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기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으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전문 조정 기관들에는 변호사나 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소송이 보통 이제 1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네네. 반면 조정은 2달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편이라서 네네. 또 비용적으로도 감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일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꼭 소송으로 간다고 뭐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나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좀 신청해 보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자님께서 이 문제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저는 산낙지를 참 좋아해서 자주 먹으러 다닙니다. 얼마 전 목포의 한 횟집을 방문했다가 산낙지를 먹게 되었는데요. 산낙지 2마리를 주문하자 주인이 갯벌에서 직접 캐온 세발낙지라며 제게 통으로 먹어보라길래 젓가락에 돌돌 말아 낙지 호롱이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한 마리를 더 먹었습니다. 그 순간 낙지의 빨판이 기도를 막아 호흡이 불가능했는데요. 제 표정과 얼굴색을 본 동료가 숟가락으로 제 목구멍에 걸려있는 낙지 머리를 잡고 뜯어내줘서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 괜찮아지고 나니 식당 주인이 아무런 경고 없이 통산낙지를 권유한 것이 생각나 따졌지만 식당 주인은 어쨌든 안 죽지 않았냐. 그런 부분은 다 알고 먹어야 하는 것이다. 라며 책임을 회피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것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힘든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산낙지 목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좀 전통적인 부분이라 좀 이런 식음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연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좀 적용된다면 어떤 항목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형사적으로 예, 예. 이렇게 좀 다치셨다면 그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네.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특히 이제 병원비나 위자료 같은 것들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정말로 낙지 먹다가 사망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식당 주인이 그냥 어떻게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이랬을 때 과실치사죄 적용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그 단순 과실치사보다는 업무상 과실치사를 좀 네, 검토할 가능성이 네.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그 단순 과실치사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습니다. 네네. 쟁점은 이제 사고라는 결과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예견 가능성이 있느냐,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고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좀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좀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낙지를 산채로 먹을 경우 빨판이 이제 기도에 붙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는 좀 네. 이따금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발생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영화 올드보이 그 네네네. 산낙지 먹는 모습 나간 뒤로 네네. 산낙지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 1위다 이렇게 보도한 해외 언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사실 여기가 이제 횟집이란 말이에요. 네. 횟집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모를 수가 없어서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가게 주인이 낙지를 좀 썰어서 줬는지 네. 참기름을 바르거나 뭐 제공하면서 주의를 줬는지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관련이 있어서 네. 주의 의무를 충분히 하였는다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음. 이거 약간 이제 뭐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게 주인이 통으로 좀 먹으라고 권한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가 또 빨판이 붙을 수 있다는 거 예견 가능성도 좀 있어는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좀 상담자 책임도 좀 있지 않을까요? 상담자 책임은 좀 없을까요? 좀 이제 비슷한 음식 관련 하급심들을 좀 살펴보면 예. 이제 뼈해장국이라든지 오겹살 네. 같은 걸 이제 먹다가 뼈 조각이 나와서 다쳤다든지 네네. 이제 매운탕에 참게 같은 게 아, 들어있잖아요. 네네. 참게 씹다가 이제 치아 파절이 있었다든지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룽지 먹다가 이제 다친 경우에도 네네.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식당 측 책임을 전부 부정한 하급심 판례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샐러드를 먹다가 돌이 나왔다든지 네. 아까 뭐 누룽지를 또 먹는데 이물질이 나왔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의 존재를 고객이 좀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업체 측의 책임을 좀 높게 인정한 판례들도 있습니다. 음. 결국 고객들에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문제가 예, 될 예. 텐데 사실 이제 산낙지를 먹는 거는 우리가 뭐 보거집 가서 독이 제거됐다고 믿고 그냥 먹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게 네네.
고객 스스로 꼭꼭 씹어서 먹는 등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담자 책임이 꽤 있긴 해서 이제 과실상계라고 해서 네네. 상담자의 손해배상에서 이런 부분이 감안돼서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식당 주인 좀 처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식당 주인 언행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죠. 살았으면 된 거 아니냐? 아, 제가 들어도 좀 분노할 것 같은데 이랬을 때 형사상 소송 가능할까요? 아까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소송이 좀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 자체를 법적으로 이제 네네네.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언행 부분은 사실은 좀 네네네. 어렵고 네네. 상해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면 뭐 네네. 그 이제 그 염증이나 염좌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을 네네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네네. 좀 뭐 판단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네네. 혹시 만약에 기도가 막혀서 기절을 하셨다면 네. 이 부분도 기절 자체를 상해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은 가능하고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그 언행이 좀 가벼운 부분들은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고 네. 이게 뭐 형사 사건에서 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에 좀 이 부분들을 좀 참작될 여지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면 위자료 관련된 부분 얘기하셔서 말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기도 좀 이랬을 때 식당 주인한테 어떤 보상 좀 민사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사실은 위자료인데 네네. 위자료가 이제 기본적일 것 같고 네네. 만약 다친 부분이 있다면 이제 병원비라든지 네네. 뭐 진단비 특히 이 음. 부분 같은 경우는 기도를 다쳤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괜찮은 것 같아도 네.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받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검진하는 거나 아니면 정신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좀 트라우마가 좀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수는 네네.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다만 뭐 보상 금액이 이렇게 아주 큰 금액인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상해가 좀 발생을 해야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위자료가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상해 진단서 첨부 가능합니까? 상해진단서가 사실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빨판의 기도 부분에 됐으면 이게 그 낙지를 떼는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좀 상해도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목을 굉장히 빠르게 막 괴로워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이제 목 근육에도 좀 이제 아니, 숟가락으로 어떻게 이걸 꺼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숟가락으로 어떻게 이걸 꺼낼 수가 있는 건가요, 낙지를? 그렇게 뭐 이렇게 워낙 급하니까 그렇게 꺼내기도 하는데 대단한 그러다 것 같아요. 다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보험으로 식당이 가입한 좀 보험 같은 걸로 좀 뭐 어떤 해결도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예,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식당들이 이제 음식물 관련 배상 책임 보험을 네. 가입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또 그 음식 주인이 지금 언행이 좀 이런데 굳이 네. 뭐 입지름을 하는 것보다 네. 그 보험사하고 얘기를 하면 보험사가 생각보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배상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보험사 해결하고 좀 구상권 청구하는 형태도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솔직히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나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진짜 이런 케이스 발생하면 얼마 보상받을 수 있어요?가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실제로 예상하는 보상 금액 변호사님 얼마로 보십니까 이거? 저는 사실 근데 개인적인 네. 그 아까 그 스스로 먹으시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네, 과시상계가 좀 됩니다. 그래서 네네네. 저는 좀 넉넉히 잡더라도 상해 진단이 안 나올 경우에는 50만 원 이내가 뭐 최대일 것 같고 네. 상해 진단이 뭐 2주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뭐 100에서 200까지도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100에서 200까지도 가능은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네.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한테 좀 조언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게 음식물 관련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시고 근데 이게 그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라서 일찍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입이 되어 있으면 이제 보험사하고 좀 얘기를 하시면 좀 편안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럼 만약에 이제 소송을 하시게 되면 사고 사실 자체를 먼저 좀 입증할 필요가 있어서 가게 주인하고 통화를 하시다든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대화를 뭐 녹취를 하신다든지 확인서를 받아두신다는 방법으로 좀 증거를 먼저 확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먹은 사람들의 사실 확인서. 근데 이거 입증할 증거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같이 먹은 사람들은 또 증언의 좀 신빙성 문제도 다시 있어서 제3자의 뭐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고 결국에는 그 가게 주인이랑 좀 통화를 해서 그 이야기 사고가 있었던 거 사실 자체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녹취가 되면 이건 좀 증거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낙지 호롱이 좀 조심하시고 낙지 탕탕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유기훈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